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디지털 성범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대전지방경찰청 유성경찰서 허수진 경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며 디지털 성범죄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달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전자매체를 활용한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주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SNS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강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 사례, 처벌 법령, 대처 방안 및 신고 절차, 지원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지털 성범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SNS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몽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개념과 맞나요? 우리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해서 하는 성범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촬영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면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하는 경우, 그리고 그 촬영한 파일을 유포 또 재유포하는 행위, 유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협박,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과 그 소지하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으로 촬영물 이용 성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SNS라는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으로 사진을 합성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발언 등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점으로 촬영물을 이용하는 성범죄라는 것, 그리고 발생 공간이 다르고요. 연관 범죄, 또한 가장 중요한 가해자 특성이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점에 비해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1대1 구조가 아니라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범죄가 1대1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다는 등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수로 인해서 죄책감 자체가 적고 가해자의 연령, 소속, 사회적 위치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발생 공간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직접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강간, 강제추행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겠죠. 일반 성범죄 같은 경우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직접적인 성범죄에 관련이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특성상 가상 상황뿐 아니라 스토킹, 주거침입, 데이트폭력, 불법 약물, 성매매 알선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위를 초월하여 광범위한 범죄를 모두 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거는 가해자 특성인데요.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적고 죄책감이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말했지만 1대1 구조가 아니라 1대 다수인 공간이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핸드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고 전 애인이 가해를 하는 경우 이미 데이트 폭력,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법 촬영물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촬영행위,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협박행위, 불법적인 유포로 피해를 확대시키는 유포행위, 그리고 촬영부터 유포까지의 모든 단계를 피해자가 떠안는 불안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2014년 기준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NS 공간의 활동이나 스마트폰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2018년 불법 촬영 범죄의 가해자 직업을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도표와 같이 공무원, 전문직, 자영업자, 무직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학생입니다. 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회사원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학생이 가장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해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또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유형인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장난으로 촬영한 건데요. 제가 허락했어요. 라는 등의 변명으로 가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촬영 범죄라는 개념을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전문적인 법률로 들어가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20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이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작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알고 계신가요? 정준영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명 정준영 카톡방 사건이라고 불렸고 이를 계기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촬영물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뉴스 앵커, 대학 교수, 스타 강사 할 거 없이 여전히 불법 촬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예로 SBS 김성준 간판 앵커 또한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되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경찰청에서 여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해 이른바 N번방 관련 사건을 검거해 보도자료를 내신 건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인 2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재은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 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9시쯤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대화방 중
박사방 운영자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다수의 여성에게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박사방에 일을 올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었고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N번방 사건에서도 성착취물 재유포 행위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했는데요.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같은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이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나돈 걸로 추정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버젓이 재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 검토 등 엄단 방침에도 다른 가해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정신고 등 제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경찰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유포, 재유포 등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의식적인 2차 가해 행위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입니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의 비밀방을 개설해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 홍보했던 사건입니다. 즉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이 올라오는 것을 N번방이라고 부르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하며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별법 제14조 2항에 근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볼 건데요. 10대 청소년의 학부모들은 10대만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지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은 걸 증명해봐. 사례 1인데요. 메신저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던 A에게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너 진짜 A 맞아? 네가 A라는 거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네가 다른 사람 사진 도용했다고 말할 거야. A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와 함께 셀카를 찍어 남성에게 보냈다. 그러자 남성이 돌변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의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과 합성시켜 인터넷에 유포하고 네가 보낸 사진을 인증용으로 사용할 거라고 협박했다. 사례 2. 알림장 사진 정도는 줄 수 있지. A는 종종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만 아이템을 사려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가 필요한데 부모님은 사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공짜로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글을 보고 남성에게 톡을 보냈다. 남성은 A에게 알림장 앞, 뒷면 사진과 학교 이름,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물어보았다. A가 답변을 하자 남성이 돌변하여 몸 사진을 찍어 보내야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 아이가 거절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A 친구 이름 대면서 병신이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남성이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 친한 친구 이름까지 알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협박해 오자 A는 두려움에 떨었다. 사례 세 번째, 네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녀. A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 그쪽 신상 정보 아닌가요? 비공개 SNS에 신상이 돌아다녀요. 학생이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A가 링크를 누르니 누군가의 계정이 아닌 로그인 창이 있었다. 자신의 SNS 로그인이 풀렸다고 생각한 A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순간 A의 로그인 정보가 가해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가해자들은 A의 계정에 들어가 A의 신상 정보를 빌미로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사례 네 번째. 나 여자야. 너랑 동갑이고. A는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나이와 성별이 같아 반가운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A에게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다. 의심 없이 아이디를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과 합성하고 네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뿌릴 거야. A는 자신과 또래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또래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다섯 번째. 전문가인 내가 도와줄게. A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용자가 A에게 메신저를 보내왔다. 네 계정을 음란물로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당할까봐 두려워진 A는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신고당할 것 같다는 게시글을 새로 올렸다. 그러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A님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했던 A는 댓글을 남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한 달 동안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나 나온 몸 사진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사건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사례 여섯 번째. 이것 좀 보세요. SNS 인기가 많은 A는 SNS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다. 누가 님 사진 합성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렸어요. 깜짝 놀란 A는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 A가 링크를 누르자마자 A의 현지 위치, 주소, SNS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상대방에게 전송되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A 집 주소를 온라인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6가지의 사례를 보았는데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왜 저거를 저렇게 당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입은 피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 법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처벌법 특례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자,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 성범죄자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징역형 벌금형보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불이익에서 더 체감도가 크다고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0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되며 10년간 취업 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자의 기록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시험도 못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성범죄처벌법 특례법 제13조를 보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SNS가 모두 해당이 되겠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항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제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바일로 행해진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징벌을 받습니다. 이유는 온라인상의 특수성입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수에게 손쉽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또한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의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SNS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핸드폰 번호 등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내주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디지털 성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어요. 많은 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악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일단 상대방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같은 경우 몸을 씻지 말고 그 상태로 해바라기 센터로 가라고 안내를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는 전담 여성 경찰관이, 남성 피해자는 남성 경찰관이 배정되어 지원하고 불법 촬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됩니다. 만약 사이버상에서 증거자료 체증이 어렵다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저장을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 말지 라는 생각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 후에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불법 촬영물은 반드시 범죄 영상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P2P 파일 등 불안전한 파일 형식에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웹하드, 카페, 블로그 등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걸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신저 등 프로필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진 설정할 때 항상 디지털 성범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범죄 관련해서 해외 사이트 게시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사진 신고를 클릭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페이스북에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텀블러 게시물의 경우 퍼머 링크를 통해 게시물의 고유 주소를 찾아 신고하면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쳐 원본 게시물을 삭제해 줍니다. 유튜브 게시물 신고하는 경우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게시물 우측 하단에 다시 신고라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 유형을 선택 후에 유튜브 측에서 검토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더불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의 경우 여성 긴급전화라고 해서 1366이 있습니다.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보호가 가능하니 13662 번호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며 1366으로 연결했을 때 전국 38개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다짐, 모두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겠죠. 만약 주변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며 이거 핫이슈야 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 공유되는 것을 허락할까요? 한번 봐봐 라는 말과 함께 피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모두 불법 행위, 가해 행위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요자가 있다면 공급자 역할인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나의 소중한 인연일 수도, 친구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잠깐 보는 건데 어때? 그냥 보는 건데 어때? 아까 가해자의 부분에서 학생이 가장 많았죠. 그냥 보는 거는 어때? 이런 아니란 생각에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것도 그것도 폭력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찍히지 않고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피해자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해지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